마이크. 마이크. 거기 구준에 안 돼요. 네, 구준. 핸드 마이크 밑에. 마이크 찾았는데? 주준이 옆으로. 이걸로 하면 돼요? 네. 지금 이제부터. 안녕하십니까. 생체재료개발센터 김강민 연구원입니다. 저희 치과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사업단에서는 소외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을 위한 세미나를 매회 개최하고자 합니다. MFDS, CE, FDA, MMPA 순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늘은 바이오힐 김익수 대표님을 모시고 2022년 국내 인허가 관련 법규 및 주요 정책, 사례를 통한 제품 등록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바이오힐 김익수입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의료기 국내 인허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81년 단교로 인간해가지고 28년 동안 생활을 하고 의료기기업을 지금 10년 이상 해서 의료기기 관련된 업무를 지금 한 41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입니다. 의료기기 사업 개요부터 질의응답 등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질의응답이 나왔는데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설명하니까. 오늘 기준으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기준으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아마 지금 강의 들으신 분은 이제 답변을 하셨겠죠. 이거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이 소통이 상당히 어렵네요. 그죠? 제가 또 원래대로 하면 컴퓨터를 보면서 모든 강의자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은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오늘 죽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생애 나이가 최고죠. 그럼 오늘 나이가 제일 젊은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이 제일 젊습니다. 근데 오늘 안 죽으면 내일 살 거니까 한 살 적고 10년 더 살면 10년 젊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일 젊은 나이에 오늘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 있잖아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오늘 제일 젊으니까 일하기 딱 좋은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봤습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옛날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젊은 오늘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아는 것도 좋잖아요.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로 봐서는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강의를 열심히 잘 듣는 것이죠. 저도 열심히 강의를 해야 된다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부터 인허가 관련해서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을 오늘 2시간 동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다 아시겠지만은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제조하려고 하는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료기기인지 아닌지는 의료기기법 제2조 1항에 의료기기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은 전부 의료기기라는 거죠. 과거에 소프트웨어가 빠져있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가 들어갔습니다. 기계, 기구,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여기에 이제 사람을 많이 신경 쓰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름을 지어서 고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은 무조건 의료기기가 되고 해당되지 않을 때는 여기에 비춰서 확인을 하고 사용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1, 2, 3, 4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고 그것도 의심스러우면 식약처에 질의를 하면은 식약처에서 알려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의료기기다. 그러면 의료기기를 하려면은 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산업은 어떤 산업이냐? 의료기기 산업 상당히 어렵다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약품보다는 쉽죠. 그래서 의료기기 산업은 규제 산업이라는 거죠. 아래에 있는 것들은 참고하시고 지금 인허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규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기기 산업은 선진국 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인데 그래서 좀 더 발전된 그런 의료기기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표준들이 적용되고 규제들이 적용되어야 사업이 제대로 이제 갈 수 있는지 확인되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끓는 물에 개구리처럼 많이 있으면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 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기기에서 늘 하는 얘기가 안유를 안전성과 유효성.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그런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시장에 출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의료기기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료기기 전문가를 확보하든지 회사에서 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의료기기 산업은 규제 산업이다. 그래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료기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보면은 간이 사업자, 일반 사업자, 법인 사업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그 사업자 보면은 좌측에 업태가 있고 우측에 종목이 있어요. 거기에 의료기기 제조업, 수입, 판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에. 그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은 제조업 허가를 받아요. 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그래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양식에 품질 책임자가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 책임자 의료기기법에 의해서 그 품질 책임자로서 합당한 경력과 학력을 갖춘 그러한 인원을 거기에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제조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품질 책임자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회사에 고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조업 허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법규상에는 최소 한 개 품목은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더라고. 법 허가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GMP 심사를 받아야 되죠. GMP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 이제 통상 우리가 KGMP라고 하는데
ISO 13485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규정이죠. 그래서 GMP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만 받아서 또 되지 않죠. GMP 인정을 받고 나서 제조, 신고 1등급, 인정 2등급, 허가 3, 4등급에 대해서 또 지각처로부터 이렇게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을 위한 세미나에 돼 있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술 문서라는 거죠. 인허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 문서를 시각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 가지고 시각처에 이제 기술 문서 심사 기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 문서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부터 실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문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잘 정리해서 기술 문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시장에 출하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품목에 따라 가지고 이거 해당되는 게 뭐라고 적었는데, 신기술, 신의료기술 평가 또는 보험 등재를 해야 됩니다. 여기 해당되면은 물론 해당되지 않는 의료기기도 있으니까 인허가 받고 또 이런 그 보험 등재까지 끝나야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하고 시장에 판매하게 되면은 임대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 그동안 이 사후관리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의료기기 법에 없었죠. 재심사라는 용어가 들어있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8조에. 근데 그것이 사후관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후관리가 CE든지 FDA든지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사후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고 나서도 많은 그런 부작용 보고라든지 추적관리, 불만 처리 이런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획득해가지고 더 좋은 의료기기를 만들고 고객들의 만족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의료기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일반 산업은 뭐 KC만 받으면은 전기 들어가는 경우에 시장에 나올 수 있지만,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국제표준이라든지 또 시각처에 지정하는 기준규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켜야 시장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의료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번부터 7번까지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실제 그 내용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절차가 많기 때문에 시장 진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설계 개발할 때부터 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 부담이 과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각처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 많이 노력해서 빨리 그 시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결국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그 의료기 관련 법규를 우리가 잘 모르고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제가 늘 강의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는 내가 아는 거 하는 거고 제일 어려운 거는 모르는 거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의료기 법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 회사에 있다고 하면은 쉽죠. 그걸 맞춰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잡한 그런 절차가 많이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이걸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국제적인 추세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나라도 국제화되어서 글로벌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제도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이제 한 장으로 이렇게 했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각 업무별로 적용되는 관련 근거 법령을 기재해놓고 이제 누가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은 나중에 교육 자료는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쭉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수입 통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요되는 이제 기술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각처 또는 기술문서심사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있죠. 여기 보면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연구개발부터 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2년, 3년 뭐 이렇게 이상 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기계는. 그래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 개발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연구 개발할 때 거의 모든 그 문서 자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하면서 인허가 관련 규제도 파악되고, 문서 작성법도 파악되고, 문서도 작성돼야 되고, 그런 것들 검토하고 인허가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력이 규제 전문가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RA라고 하죠. RA. 규제 전문가. 국가 자격증으로도 이제 이급이 되어 있는데, 뭐 시험 검사도 마찬가지로 시험 검사하기 위해서 공인된 시험 검사의 시험 검사 의뢰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서류를 다 만들어야 돼요. 위험 관리도 만들어야 되고, 특히 요즘 전자파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플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인력들이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 임상시험이죠. 임상시험. 아까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치료제로 등록 보험 수가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연구개발할 때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의료기기 제조사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제가 간략하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려운 그런 요구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규제 환경, 우리나라 뭐 판매를 하든 유럽에 판매하든 미국에 판매하든 뭐 다른 캐나다는 여러 군 뭐 브라질 이렇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규제가 다 다르죠. 그래서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그 CEO님들의 그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과거처럼 쉽게 인허가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인식하셔야 된다. 참 어렵다. 의료기기를 인허가 받기 위해서는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 국제 표준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 아까 얘기한 연구 인력도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회사에서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것들을 적용되는 표준이 무엇인지, 기존 규격이 무엇인지, 규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설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인허가 받기 위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전문가도 함께 회사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원들이 있으면은 뭐 규제와 국제 표준과 제조 등에 맞는 중요한 것이 아까 GMP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품질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내 회사에 맞는 품질 시스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 시각처에서 샘플로 이렇게 업로드 해줬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버려요.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작은 회사는 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게 만들어야 되고, 큰 회사는 하는 일이 많으니까 좀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제조사 특성에 맞는 품질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되고,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을 더욱더 보완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또 이 고객과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그런 제품을 설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표준이나 규제, 기준비 이런 걸 다 알아야 됩니다. 설계하는 설계일. 거기에 맞춰서 제조하고 판매했을 때 사후 관리도 지금 계속해서 법규에 따라서 규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이제 요 마지막입니다. 이 규제나 국제표준 요구사항 품질관은 문서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아무리 제품을 세계에서 제일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문서가 작성되지 않으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 인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출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대로 문서를 잘 작성해가지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건 살아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 관리를 해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면은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고 있는 제도가 이제 규제 전문가라는 제도입니다. 규제 전문가. 그래서 뭐 RA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QRA라고 품질하고 이제 규제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 예고 사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규제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급은 아직까지 민간 자격이지만 4개 과목, 국내 인허가, 품질관리, 임상 해외 인증 이렇게 되고, 2급은 국민 자격으로 2018년 10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MDR에서도 규제 준수 책임자 1명을 보직하도록 이렇게 15아티클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원을 간략하게 제가 빨리 자격 기준은 이렇게 2급은 업무 능력이 QRA 업무 능력이 상급 수준, 1급은 최상급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목은 주로 이제 국내 인허가 중에서 시판전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시험 칠 때 합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정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허가 제도 이렇게 있죠. 기술문서, 국제표준화 기술문서는 4등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준기구, 시험검사. 거의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 여기 보면 이제 그 재심사가 빠져있죠, 재심사. 원래 여기 재심사가 이제 의료기 법이 바뀌면서 사후관리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의료기 재심사 재평가 따로 했는데 제가 지워버렸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품질관리 이제 GMP 총론부터 해서 특히 이제 밸리데이션이라든지 사용 적합도, 유지빌리티 이러한 것들 위험 관리 하기 위해서는 설계 개발할 때 이러한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상은 더 이제 어려운 거죠.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1급은 각각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해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급은 전반적인 것이고, 1급은 각 과목별로. 해외 인허가 주로 이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제 MD 사업 요 정도로 이제 범위를 축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규제 전문가가 왜 필요하냐. 각 나라별로 적용되는 규제가 조금씩 다르다는 기본적인 거는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 국제표준이 3년 내지 5년 주기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 전기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다 업데이트 됐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있어야 개발 기간도 단축되고 인허가가 빨리 받아주기 때문에 시장 진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된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망라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인허가 신청 방법. 그래서 내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법규나 기준 규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엔지니어들이 이제 설계 개발했을 때 그 설계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파일을 다 알아야 되고, 거기 설계하면서 나와 있는 제품 표준서, 품질 경영 계획서라고 하죠. 제품 표준서를 보고 이 인허가 관련되어 있는 기술 문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 제조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인허가를 담당할 때는 미리 그 담당자하고 계속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기술문서 심사는 시각처에 그때는 전부 시각처에 다 했으니까 가서 만나고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모르면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요즘 공무원들은 뭐 주는 거는 절대로 안 받습니다.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러나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줘요. 그래서 아주 내가 만드는 제품을 인허가하는 그런 인원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적대관계 하면 안 된다. 뭐 좀 내가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자꾸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시각차에 있는 인원들이 너무 나한테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짜증낸다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인상을 보인다 이러면은 서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사위원이 오케이 하면은 될 것을 자꾸 더 미상 보이면은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좋은 관계에 이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인허가 담당자가 있으면은 자주 시간을 줘야 돼요. 담당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나서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쉬워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참 좋은 것이 시각처에서 우리가 이 업무를 하기에 편리하도록 거의 대부분 해설서라든지 안내서 옛날에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업로드 시켜놨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내가 만드는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하고 똑같은 게 있으면 제일 좋죠.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거하고 보면서 내 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없다. 아직까지 안 만들었어. 그럼 가장 유사한 그런 민원인 안내서를 찾아가지고 그걸 보고 만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만들 때 그냥 만들지 말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빠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만들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문서 초안이 완성되면은 바로 그 시각자에 신청하지 말고 담당자한테 가서 한 번 더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토를 받으면 물론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은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또 검토를 맡으면 그 다음에 신청하면은 바로 그것이 인증서가 나오잖아요. 제가 실제 이렇게 해보니까 뭐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한 달 만에로 인허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시각처에서 요구하는 포맷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기술문서를 작성해서 관련된 서류를 딱 갖춰서 제출하면은 바로 나온다는 거죠. 보안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되면은 그때 가서 전자민원 사이트에 가서 이제 허가 신청서, 기술문서 심사 의뢰서 두 가지를 작성해가지고 제출. 허가 신청서는 한 장이고 기술문서 심사 의뢰서는 각 항목별로 미리 그러니까 작성해서 드래그해서 갖다고 포맷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범을 보여주면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차피 PC를 여러분들 다 잘 사용하니까 미리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만들어 한 줄 되더라도 한 항목으로 만들어요. 파일로. 그래서 그거를 갖다 드래그해서 집어넣으면은 이 기술문서심사을에서 이게 허가 신청서가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하면은 그 원하는 그런 기간 내에 인허가증이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좀 잘 유념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해본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무리 없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민원인 안내서를 찾는 게 중요하죠. 우리 제품하고 가장 유사한 거, 똑같은 거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요즘 계속 만들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법규들이에요. 그래서 법규에는 대충 이러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찾아보고 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의료기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고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요. 이런 내용들은 뭐 잘 아실 거니까 뒤에 세부적으로 설명해 나왔으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료기 법은 의료기기 효율적인 관리, 또 국민보건 항생에 이바지한다라는 목적을 딱 두고 만들어 놨다는 거죠. 국민보건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법에 기본적인 걸 제시해주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시각투자의 고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규정을 만들고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은 이제 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정하더라도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만들 때 뭐 8장 하나만 있었으면은 8-1, 8-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장은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데이트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법을 읽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뭐 개정할 때마다 딱 그 연도 월 일자를 다 기록해 놓잖아요. 앞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행령은 주로 이런 것들,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 중요한 것은 이제 시행 규칙이에요. 시행 규칙. 법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규칙을 정해놨다. 그래서 시행 규칙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의료기법 시행령을 부가 설명하는 기능, 의료기법하고 의료기법 시행령을 부가 설명하는 기능이고 별표에서는 GMP 기준을 앞에 설명드린 GMP 기준, 금지되는 광고 기준, 행정처분 이런 것들이 이 시행 규칙에 적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조 허가, 신청서, 허가증 등 서식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고시 기준규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업무 관련 고시는 우리가 이제 인허가하기 위해서 주로 봐야 되는 것은 허가 신고 신고 등에 관한 규정,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 이거 이제 GMP고, 이거는 뭐 학원 실적 보고하는 거니까. 또 전기 들어가면은 전기기기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규격, 이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규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기 들어가지 않는 그것들 알아야 돼요. 전반적으로 이제 의료기 기준 규격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몇 등급이고 어떠한 품목명인지 하기 위해서는 품목 및 품목 등급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적혀 있다. 그다음 좀 세부적으로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거죠.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규정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죠. 허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주로 허가 신고 심사에 대해서 세부 사항 규정하고 있고 기술 문서를 어떻게 심사하는지 첨부 요건 자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심사원에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허가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잘 보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기술 문서를 만들고 허가 인증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기 품질관리 GMP죠. GMP를 받기 위해서는 이 GMP를 받기 전에 이런 다른 품질 매뉴얼과 품질 절차서를 만들고 양식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생산을 하고 나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GMP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올해가 2022년이죠. 작년에 2021년도에 그 GMP 해설서가 8월달인가 그렇게 6판이 발행됐죠. 6판인가. 그거를 이제 봐야 돼요. 그 전에 5판은 이제 그 전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는 작년에 6판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만들면 준비를 하면 될 것이죠. 그 GMP 받으면은 3년마다 갱신을 해야죠. 지금 광고나 임상시험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에 많은 그 규제가 있다는 거죠. 많은 그 기준규격이라든지 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기준규격이 4가지가 있는데 전기가 들어가는 제품은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IEC로 6060-1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그 ISO 10993 시리즈가 어떤 것들에 해당되는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6060 1-1이고 이번에 1-2니까 그거 이제 보조규격이죠. IEC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똑같은 레벨로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 이렇게 이제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6060 1-2 이제 4판이 적용되고 있죠. 4.1판이 나왔어요. 2020년도에. 어쨌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아직 3판이 적용되죠. 4판이 적용되면은 그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 플랜을 작성하도록 제조사에서 작성해가지고 시험 기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공통기준 규격 2판에서 3판 넘어갈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서 문서를 다 가지고 장비와 함께 이제 시험 기간에 제출한 것처럼 전자파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과거에는 이제 시험소도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줄였죠. IEC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부만 할 수 있는 부분만 해서 했지만 지금은 100% 똑같이 번역해서 그대로 이제 고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 하면은 C라든가 해외에 할 수 있도록 똑같은 그런 표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 됐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과거에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쉽게 되는데 좀 왜 자꾸 어렵나 이렇게 하는데 국제화되고 글로벌화돼서 국제 표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기준 규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업로드 시키고 있고 용역을 줘서 만들어 가지고 또 계속 시각처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를 변경시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등급 분류하고 지정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 의료기기 등급 및 등급하는 분류에 아예 시각처에서 이름을 적어서 어떠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요 근거법규에 따라서 이렇게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잠재적 위해의 판단 기준은 이렇게 이제 근거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1등급은 아주 이제 뒤에서는 거의 없는 거. 그래서 신고만 하면 돼요. 2등급은 낮기 때문에 이제 인증, 3등급, 4등급은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 지금 2,200개 정도 이제 되어 있는데 의료기기인지 아닌지 애매한 게 있어요. 거기 딱 맞으면은 그 제품명하고 등급을 이제 적용하면 되는데 애매할 때 이게 의료기기인지 아닌지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의료기기이면서도 의료기기 아닌 것처럼 하고 싶은 제조사가 있어요. 워낙 장비가 높으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의료기기가 아닌데 의료기기처럼 하고 싶은 경우도 있어. 그렇게 한다고 되지는 않죠. 중위에 의료기기법 제2조에 의료기기란 거기에 맞으면은 의료기기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의료기기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법에서 과잉 광고, 과장 광고, 허위 광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르겠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누구든지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의료기기인지 아닌지 시각처의 질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이러이러이러한 사용 목적이 있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드는데 이것은 의료기기입니까? 그러면 의료기기면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라고 질문을 딱 하면은 시각처에서 10일 이내에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 공문을 받아놓고 의료기기 아닙니다. 그러면은 산업용으로 하면 되고 의료기기입니다. 그러면은 의료기기로 이름이 없으면은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요. 시각처 몇 등급이고 이름은 뭘로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애기 오면은 호적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읍면동 사무소 가서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정해놓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정하죠. 이제 등급 분류 기준만 정해놨죠. 이제 MDR에 거기 분류에 몇 조 몇 항에서 우리 거는 몇 등급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정해놨습니다. 이름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민원인 안내서가 다 이렇게 샘플로 이제 여기다가 제시를 했지만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뽑아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들 세부적으로 나오는 거죠.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제조업 허가. 여기 보면은 우리 제조업 허가 신청서 아까 설명드렸죠. 품질 책임자 자격 확인 서류를 같이 넣어야 된다.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의료기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허가할 때 품질 책임자 기준에 맞는 그런 자격 기준 확인 서류를 학력, 경력 그런 것을 넣어서 딱 이름을 적고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할 지방 시각증 신청하면 25일 이내에 검토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제조 수입 허가 신청 때에 한 개 이상의 허가 인증 또는 신고 동시에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품 하나를 만들어놔야지. 진짜로 네가 의료기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네가 만들어 놓은 거 하나를 제품 허가를 받든 인증을 받든 신고를 하든 같이 접수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은 신고하면 되고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 2등급은 인증을 받으면 되고 안전정보원에 그 외에 1, 2등급
등급도 허가 대상이라든지 3, 4등급은 시각처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 허가할 때 동시에 하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뭐 빨리 설명해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가야 되는 거죠. 2022년 1월 오늘 25일이지만은 이해가 안 가면은 새해가 안 오잖아요. 어쨌든 이해가 가야 됩니다. GMP는 왜 하는 거예요? GMP.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 하나하나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GMP는 시각처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안전하고 유효하고 의도된 용도대로 사용 목적에 맞게 품질을 일관성 있게 만든다. 이게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게 만든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시스템.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은 항상 그 요구하는 수준대로 양질의 의료기기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GMP라는 거예요. 그래서 GMP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GMP 심사를 받으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3년마다 한 번씩 갱신 이제 심사를 하죠. CE 같은 경우는 사후 심사가 매년 나오죠, 매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즘 이제 1등급 하시는 분들이 1등급은 GMP를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심사만 면제해요. 1등급 GMP 심사를 면제했지 GMP를 면제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만 만든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기에 해당되면은 품질 매뉴얼 절차서 이 GMP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단 GMP 심사는 면제를 해줬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원하면은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원하면. 그러면 그 인증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품질 책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품질 책임자 할 때 너무 그 자격 요건을 강화시켜가지고 2016년도에 좀 완화시켜놨어요. 지금 조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등급은 그 시각처에서 하지 않고 이제 단독으로 한다는 거죠. GMP 심사기관에서 시각처에서 그 GMP 관련된 인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3, 4등급은 이제 GMP 심사기관하고 시각처 같이 나오죠. 심사. 그렇게 보는 거죠. 그 GMP 기본은 이제 우리나라도 13485를 기본으로 이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제조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485도 그렇고 우리 시각처 GMP 그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도 그렇고 제조자는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직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조직은. 그래서 이제 시각처에서 그 규정 고시할 때 앞에 쭉 설명해 놓고 제조자는 어떻게 하면 가로하고 이하 조직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적용 조직 GMP가 적용되는 조직은 일산탄과로 기준했을 때 설계, 개발, 생산, 설치, 서비스 전 부서에 대해서 전 기능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관련 서비스를 설계, 개발, 제공하는 조직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더 나가면은 의료기기를 만들지는 않지만은 핵심 부품을 이제 만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증기관에서 그것을 하도록 하면은 이제 13485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하느냐? 이 의료기기를 만드는 이 조직의 능력이 고객이나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의 해결하는 의도하지 않는다. 시스템 해결을 의도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 맞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 거의 시각처에서 이제 친절하게 샘플을 해서 이제
업로드 시켜주니까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에 맞는 수준으로 작은 회사는 작게, 큰 회사는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이제 13485 전체적으로는 2016 버전이 지금 우리나라도 2016 버전으로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 만들어져가 있죠.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 제조 수입업 허가증 이제 품목 허가 신고와 동시에 진행해라 한 개 이상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허가는 진짜 한 번만 받으면 되고 제품별 제조 신고 인증 허가가 1등급, 2등급, 3, 4등급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예요. GMP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 인증서 1등급 제품은 면제 이렇게 써놓으니까 1등급은 GMP 안 하는갑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가 밀리겠다는 겁니다. 법에서 면제시켜주지 않았어요. 심사만 면제시켜주지, 심사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조소별로 인증서가 필요하다. 제조소별로. 이제 제가 이제 광주에 본사가 있고 또 서울에 제조소가 있다. 제2공장 서울에 있어. 거기 또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판매업 관련된 것 이제 아직까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의료기기 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할 경우는 필요. 제조하고 있는데 이것도 못 쓰는 게 많죠. 지금 작년에 바꾸려고 하다가 아직 못 바꿨어요. 의료기기를 만들면 팔려고 만드는데 의료기기 취급자한테 팔 때만 판매업 필요 없고 다른 데 팔 때는 판매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판매업. 그리고 이걸 작년에 이제 법을 바꾸려고 했는데 아직 못 바꿨어요.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꿔줘야 되겠죠, 이제. 제조사가 모든 것들을 다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약국에서는 다 팔아요. 그래서,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죠,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10분간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쉬셨습니까? 마이크. 네. 잘들 쉬셨어요? 앞으로 50분 동안 나머지 빠른 시간 내에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거는 중복되는 거는 빨리빨리 넘길 테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조 허가 대상 인정 신고 아까 다 설명드린 거 1등급, 2등급, 3, 4등급 뭔가가 잘 안 넘어가네. 뭐 터치를 해가지고 일찍 넘어갔나요? 지금 시스템이 잘 안 넘어갔어.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2등급 인증이지만은 인증 제외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실제 시각처에서 허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터치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등급 신고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기술문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전정보원에다가 신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2등급 중에 이제 동동공고 제품 관련돼서는 이런 순서대로 이제 하게 되어 있고요.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 대상 제품은 이렇게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4등급은 이제 시각처에서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뭐 날짜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잘 하면은 빨리 나올 수 있고 또 이게 또 심사하는 분이 바쁘면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안을 때리죠. 그래서 그런 거 안 내고 빨리 받고 싶으면은 관계를 잘해서 미리 검토받고 해가지고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이제 하나의 방법이죠. 테크닉. 그래서 이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 공무원 지침서라든지 민원 안내서에 있는데 홈페이지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홈페이지 띄워지면은 여기에 이제 찾기 들어가가지고 검색에 들어가서 원하는 단어를 치고 엔터 치면은 쫙 나와요. 의료기기 치고 엔터 치면 의료기 관련된 것들이 쫙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되고,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공무원 지침서가 있고 민원 안내서. 공무원 지침서는 그 시각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면은 좋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민원인 안내서라고 하는 거죠. 민원 안내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기계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제품별 이제 허가 절차에도 보면 똑같이 이제 동동 제품, 계량 제품, 새로운 제품 이러한 것들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고시에 가면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지금 현재 기술문서 심사기관이 이제 8개로
연세대학교에서 치과 재료에 대해서 심사 기관으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7개에서 8개가 됐습니다. 새로운 제품, 임상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등 제품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런 것도 다 이제 나와 있죠. 별표 5에 보면 이걸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쭉 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기 해당되면은 동등 제품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도록 아주 친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계량 제품도 마찬가지고 여기 해당되면은 어떠한 것들을 제출해라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좀 뭐 어렵지 한번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면제되는 것도 이제 딱 적어놨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여기서 여기 4번이죠. 4번에 이제 다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 성적서는 면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인허가 받기 위해서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는 자동적으로 업로드 되게 되어 있죠. 업로드. 과거에는 민원인이 그걸 시각처에 갖다 내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은 시험소에서 바로 완성되면은 결제가 끝나고 이제 완료가 되면은 시각처 또는 인증기관으로 바로 업로드돼서 그쪽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수정 이런 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수기를 할 때는. 3, 4등급도 마찬가지로 요 표를 이용해 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제되는 것들이 어떤 것을 알고 면제되는 것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중요한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 성적서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설명드린 기술 문서잖아요. 기술 문서.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항목이 있죠. 신청서 명칭부터 해가지고.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별도로 이제 시각처에서 사용하는 포맷대로 해서 이제 파일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명칭, 제품명, 품명명, 모델명, 분류번호 하나 쭉 이어서 하지 말고 파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항목을 띄워놓고 드래그 해가지고 갖다 집어넣기만 하라 그 말이에요. 드래그해서 그렇게 되면은 신청서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나중에 수정하려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수정 잘못하면은 뒤엉켜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별도로 내가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수정하고 검토 다 끝난 다음에 하나씩 갖다 집어넣으면은 쉽게 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조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직접 이제 인허가를 제가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청서 기술 문서 이제 항목들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항목마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좀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은 그렇게 실습을 해보면은 되는데 그것도 이 비대면은 참 어려워요. 이렇게 대면으로 할 때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는지 보면서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보여주를 못하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말로만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죠. 작년에 이제 여기서 규제 관련돼 가지고 전문가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서 교육을 다 하고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라고 해도 잘 못해요. 이제 또 익숙하지 않고 컴퓨터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은 또 잘하더라고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컴퓨터 자체부터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4등급은 지금 국제화 표준 기술 문서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복잡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 원칙, 위험 분석, 공정도, 임상자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각처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논의 안내서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2등급과 1등급 이제 이 개수문서 작성할 때 항목 자체가 여기는 이제 14가지고 여기는 8가지죠. 많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만큼 신고 1등급 그 위에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앞에서 거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청서 및 별첨 서류는 근거 법규가 여기에 되어 있다는 거죠. 5호서식, 7호서식. 추가 제출도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용 목적은 그래 왜 넣어놨냐? 사용 목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의료기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이 사용 목적이에요. 우리가 만든 제품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의료기기법 제2조 1항에 있는 의료기기란 정의에 나온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용 목적이라는 거죠. 적응증이나 효능 효과 또는 사용 목적 기재하라고 되기 때문에 이걸 잘 기재해야 되고, 특히 1등급은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는 품목 및 품목에 등록하는 규정에 있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카피해서 써도 된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동일성 검토도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확인해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시면 되고, 잘 모르면은 시각처에 의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성 검토라는 건 내가 만드는 제품이 기계 만든 회사 거하고 같으냐 안 같으냐, 아니면 내가 만든 우리 회사에서 먼저 만든 제품하고 지금 만든 제품하고 같으냐 안 같으냐, 그걸 이제 검토하라는 거죠. 이제 본질적 동동품목 비교, 이게 본질적 동동품목 비교해가지고 본질적으로 동동하다고 하면은 많은 것들이 제출 자료로 면제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딱 이제 그 포맷으로 시각처에 만들어져 있죠.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해서 여기 체크해 가지고 시각처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설명되어 있는 거고요. 1번부터 어떻게 앞에 나와 있는 표에 따라서 어떻게 작성해라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제가 이제 다 설명드렸고, 이제 금년부터 바뀌는 의료기기법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 이제 쭉 의료기기법 그대로 제가 카피해 가지고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의료기기법 시행되는 것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쭉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 PPT로 만들어 놓은 거는 금년도에 변경되는 내용, 1월달 또는 2월달에 적용되는 것들만 다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위원회라고 5조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 재평가에 관한 사항, 여기 이제 과거에 뭐였나 그러면은 재심사였죠. 재심사. 근데 이제 이 시판 후 조사라고 하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시판 후 관련된,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판 전, 시판 후, 시판 후 관련된 것도 중요하게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해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금년 2월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2월 18일부터. 품질 책임자 준수사항도 여기 보면은 4번에 제조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이거 명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책임자 업 허가할 때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조업 수입을 할 때. 그 인원은 매년 한 번씩 품질 책임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 않으면은 업무를 못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회사에서는 품질 책임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맨날 받으니까 지루하지만은 가서 받아야 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신개발 의료기기 등의 시판호 조사, 이제 신개발 의료기기는 이제 허가를 빨리 내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제도인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판호 조사를 어떻게 하고 또 면제시켜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금년 2월 18일부터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한번 신개발 의료기기 해당 안 되면 이거 상관없는 거니까요. 해당되는 제조사만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 제출. 이것도 보면은 이제 그 적용 시점이 내년 7월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그 법을 개정해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도록, 그러니까 과거에 안 해도 되지만은 이제는 안 하면 안 되고 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봉함, 요거 1번, 2번 인체 사육된 의료기기라든가 개봉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는 반드시 봉함해라. 이미 적용되고 있는 거죠. 공급 내역 보고서도 마찬가지. 공급 내역 보고서도. 지금은 이게 이제 안 해도 그냥 문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예 법에 딱 해서 이 시행 적용 날짜까지 2등급은 금년 7월 1일, 1등급은 내년 7월 1일부터 이제 여기 법에 들어갔다는 강제라는 말입니다. 강제. 안 하면은 안 된다. 공급 내역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판매 중지 횟수, 폐기 및 공포 명령도 법에 명확하게 근거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법에 없는 것들을 뭐 시행규칙도 없고 법에도 없는데 규정만 만들어가 시각처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시각처 상대로 심판 행정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신 메디칼에 있을 때 사장님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법 관계된 것을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시각처랑 그거 다퉜기 때문에. 물론 시각처가 이겼죠. 당연히 이겨야 됩니다. 공소가 지면 큰일 나니까. 그러고 나서 법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그렇게 됩니다. 모법이, 상위법이 없는데 하위법이 만들어서 시행하면 그 불법이잖아요, 원래. 이것도 이제 보험가입 등, 보험가입.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금년 7월 21일은 시행되는데,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환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딱 구체적인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제 보험, 의료기기 업체들, 물론 그전에도 이제 다 하는 데도 있었죠. 지금은 이제 여기 들어갔다는 거는 강제라고. 안 하면은 안 된다. 이제 제조 허가 경신, 이게 이제 그 과거에는 한번 허가 인정받으면은 뭐 재심사 대평가만 쭉 하고 뭐 영원히 뭐 제조사가 반납하고 폐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글로벌로 하면서 5년 동안 이제 갱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쭉 적용돼 22년 2월 18일, 뭐 올해 이제 2월 18일부터 이제 이게 관련되어 있는 49조 항목은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도 이제 법적 근거로 의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올려요. 인허가 이제 할 때 시각처에 작년인가도 또 올렸죠. 명확하게 법에 넣었기 때문에. 이 가지가 이제 법이고, 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행규칙이 좀 더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시행규칙은 좀 더 세부적으로. 품질 책임자 교육 실시기간 지정, 이거 이제 요즘 이제 품질 책임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뭐 조합도 하고 협회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은 신청하면은 시각처에서 지정해 준다는 겁니다. 아까 품질 책임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품질 책임자 업무를 못하도록 법에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책임자가 못 받으면은 밑에 직원이 받아도 인정해줬어요. 이제는 이게 안 되겠죠, 법에. 여기 이제 적용, 요거 이제 필수교육 지정에 관한 것들은 이제 금년 1월 21일부터 이제 여기 개정해가지고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남대학교에서 품질 책임자 교육 필수교육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 따른 어떤 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신청하면은 시각처장한테 하면은 심사해가지고 지정을 해주겠죠. 그런 내용. 근데 주로 이제 여기 보면은 정보원 또는 식품의약관전처장이 공부하는 의료기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일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책임자 교육을 한다. 요즘 이제 그 규제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엄청 많이 생겼죠. 시판호 조사 면제 앞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 시판호 조사 관련돼서 이제 면제되는 것 조항들을 규칙에 정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시판호 조사를 안 해도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기록해놨습니다. 시판호 조사 계획서 승인, 시판호 조사를 계획해가지고 어떻게 결국 시판호 조사 계획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시판호는 조사를 하겠다. 이제 MDR 같은 경우는 PMS, 뭐 PMCF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심사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이제 시판 후 조사, 시판 후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정기 보고 방법 절차도 시행 규칙에 이렇게 다 이것도 2월 18일 날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판 후 조사 대상에 대한 관찰 기록 등 기초 자료, 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 부작용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들도 이제 제출해라. 누구누구한테 총리령을 적은 자료는 국내외 판매 현황의 외국의 허가 현황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라 하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월 18일 날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만큼 이제 그 시판호 관련된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료기법하고 시행규칙에 금년에 적용되는 내용들을 이제 알아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는데 인허가 할 때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주로 전남 광주 이쪽은 치과에 대해서 특화가 많이 되어 있죠. 치과하고 정형외과 그죠. 그래서 치과용 임플란트에 대해서 인허가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 시각처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PPT 자료에 쭉 설명드린 그 심사하는 그 관계 유대를 잘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쭉 밟아와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딱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허가 신청서하고 기술문서 심사 의뢰서 두 가지겠다. 그래서 의료기기 제조 허가 신청서는 이거는 시행규칙 제5조 허가 신청 절차 또는 30조 수입 허가 신청서를 참고해가지고 별지 3호 서식,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별지 3호 서식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린 그 쭉 1번부터 쭉 있잖아요. 14번까지. 그거 이제 작성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또는 이게 전자 민원 창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직접 작성해도 된다. 기술문서 심사도 마찬가지예요. 심사 의뢰서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술문서 등의 심사 구조에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요거는 별지 8호 서식 또는 민원 창고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그 항목별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미리 관련된 항목별로 파일로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작성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뭐 오탈자라든지 잘못된 그런 것들 빠진 것을 다 검토한 다음에 그것이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여기 들어가서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씩 드래그해서 갖다 집어넣으면은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는 3등급이에요. 3등급. 그래서 3등급이니까 허가죠. 허가. 3등급. 시각처에 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허가 신청서하고 기술문서 첨부 자료를 포함해가지고 있는 서식을 통해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된 법규는 여러 구조, 심사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걸 보고 하면 되고. 그래서 이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 민원 안내서가 있는 거예요. 시각처에 이미.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를 만든다고 하면은 아주 좋죠. 이게 다 해놨으니까. 시각처.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옆에 갖다 놓고 보면서 만들면 돼요. 우리 회사 제품의 특성만 여기다가 플러스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규정 제28조 심사자료 면제는 어떤 것들을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제출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별표 칠해 보면 C2000 그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 참고를 하고 각 예외 조항 이런 것들은 확인해가지고 요 기술 문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기술 문서 요건하고 작성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이 가이드라인 외에도 여기 보면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허가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입니다. 아까 10993 말씀드렸죠. 그 안정성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용어가 안전성하고 안정성이 다른데 혼동해서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안전성은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이고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이잖아요. 그죠? 안전에는 세이프티라는 거죠. 안정은 스테빌리티라는 거죠. 항상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안정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정성 이제 시험 기준도 있고 무균 관련된 그런 가이드라인, 치과용 임플란트 멸균 화장의 유효성 평가 해설서 이거 있다는 거.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임상 관련된 거는 임상 계획서 관련 가이드라인. 성능하고 안정성 이제 질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성능하고 안정성과 치과용 임플란트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시험 해설서가 남겼다는 거죠. 요거를 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제품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요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리화학 생물학적 관련된 것도 여기 보면 임플란트 조직 반응 평가 기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보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시각처에 그 민원인 안내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보면은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어떤 걸 참고하라는 내용까지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화학적 공도 표면 특성 평가 기법에 관한 가이드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첩교로 요거 이제 치과용 임플란트만 치고 엔터 치면 여기 쫙 나옵니다. 그래서 요 홈페이지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찾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 요것만 알면은 웬만한 거는 다 찾아서 나는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죠. 미리 시각처에서 전문가들이 다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해설서나 가이드라인 민원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다 적어놓은 또 그 공무원 지침서는 심사하는 심사원이 어떻게 하고 평가를 보는 것들도 다 여기 띄워놨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원인도 볼 수 있도록 다 띄워져 있어요. 그걸 보면은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더 쉽게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 야근하면서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집에 가서 한번 심심할 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시험 검사 성적서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이걸 이제 공인 인증 기관에 이제 지정 기관에 신청할 때 허가 목적이라고 얘기된다는 거예요. 허가 목적. 이게 이제 3등급이니까. 그래서 지금 공인 인증 기관이 이제 여러 군데 있지만은 치과형 임플란트를 스코프로 갖고 있는데 가야 되겠죠. 그러면 다 받았다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걸 작성하기 필요한 것들은 제가 지금 여기까지밖에 설명 시간이 이제 제한되니까 요 치과형 임플란트 허가 관련된 인원의 안내서에 보면은 끝까지 1항목 명칭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띄워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준다고 설명 들을 수 있는데 시간적 제한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만드는 제품하고 똑같은 그런 가이던스를 찾아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갖고 있으면은 엄청나게 기술 문서 작성하는데 편하다. 이거 그대로 따라서 제가 이렇게 설명 안 들어도 그걸 옆에 놓고 보면은 그대로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시각처에서 잘 만들어 놨어요. 대부분 그걸 잘 몰라서 이제 활용을 못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치과형 임플란트 고정체 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치수별로 신청할 때는 이런 식으로 쳐라. 제품명에는 각 제품의 모델명을 기재하고, 모델은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치과형 임플란트 뭐 1, 2, 3, 4 뭐 1, 2, 3, 5 이렇게 정할 수 있고, 모양 구조도 이제 고정체 길이나 직경 치수를 그대로 기재하면 된다. 그 어떻게 그래요? 특정 치수별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P 421000이라는 거는 직경이 4.2고 길이가 10.0이다. 이렇게 이제 딱 설명까지 해놨습니다. 범위를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치수까지 이제 설계해가지고 출하할 것인지 그걸 맞춰서 딱 적으면 되는 거죠.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유명한 강사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다 시각처에서는 전문가들이 이걸 전부 모여가지고 많은 인원이 모여서 논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성된 거거든요. 특히나 이 치과 임플란트를 기존에 만들었던 회사 인원이 또 참여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범위로 신청 시에는 제품 성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 내에서 직경 길이 각도 등 특정 치수 범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읽어봐 진짜 뭐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 보면은 뒤에도 설명해놨지만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해당 담당자 거기 딱 전화해가 요 항목 이런데 애매한데 어떻습니까? 그럼 금방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치수 같은 것도 어떻게 한다 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아주 친절하게 잘 되어 있죠. 나머지 부분 이제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치과형 임플란트 제조회사만 치과형 임플란트 필요한 거고, 나머지 내가 만약에 뭐 정형외과 관련된 그런 것들 만든다 그러면 그 제품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쭉 읽어보고 갖고 있는 자료하고 대입해가지고 기술 문서를 혼자서 항목별로 한번 쫙 만들어보고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검토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주 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 가지 질문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남았죠. 세 가지 질문하면 맞게 끝날 것 같은데
국내 인허가 갱신 아까 갱신 의료기법하고 시행규칙법이 나와 있는데 적용식이 언제 시작하느냐 여기 보면은 49조에 2020년 4월 7일날 개정됐는데 시행이 2020년 10월 8일부터 적용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게 갱신을 안 했죠. 인허가증은. 근데 이제 재심사, 재평가만 있었죠. 근데 지금은 5년 동안 유효합니다. 근데 여기 뒤에 단서가 5년 동안 한 번도 판매를 안 했다든지 수입 안 하면은 갱신할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이 인허가증으로서는 효력이 없다 그 뜻이죠. 여기 보면은 제조 허가증의 갱신 기준, 갱신 절차 및 제출 자료 등의 종류는 시행규칙 62조 여기에 규정하고 있다. 이런 업무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2020년부터 한 거는 5년 동안 유효하고 그 전에 거는 그 단계별로 이렇게 시각처에서 세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49조에 보면은 여기 이제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8조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재심사라고 했죠. 그때 이제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유효기간은 8조 2에 따른 이건 이제 신의료기기를 얘기해요. 검토 기간 끝날부터 또다시 5년 동안 한다. 이것도 2월 18일 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치과 임플란트 피로도 시험이 어려워졌다. 어려워진 게 아니고, 이게 원래 있었던 거죠. 이제 어려워진 게 아니고. 아까도 했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선정 기준을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매번 다르다.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포장지잖아요. 포장지. 포장지는 포장 관련된 그런 여기 보면은 치과 임플란트 멸균 및 포장 유효성 평가 해설서 이걸 보시면은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포장 시험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ISO 11607에 따랐다 이게 포장 방법. ISO 11607을 보시고 여기 따라 가지고 하시면은 이의가 없다는 왜 국제 표준이니까 시각처에서 뭐 여기 표준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그 심사위원이 채석을 달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회사마다 막 다르게 이 표준에 없이 제조회사에서 근거도 없는 식으로 만들어서 가니까 자꾸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는 여기에 몇 점 몇 땅에 있는 대로 다 해가지고 따라서 그러면은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로도도 여기 보시면은 ISO 14801에 따른다. 이건 이제 자사, 성적서, 성능시험 자사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얼마, 몇 뉴턴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우리는 14801에 따라서 피로도 시험을 한다. 공인인증기관에 산 게 아니라 자기 회사에서 할 수도 있고, 장비가 없으면은 공인인증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기준은 여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시험 개척기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합격 불합격 정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시간이 지금 이제 그 GMP 하면서 2016 버전이 들어가면서 과거에 전기 들어가는 제품만 사용 적합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ISO 13485 2016 버전이 들어가면서 변경되면서 모든 의료기기 제품에는 사용 적합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이 2016 버전을 제조기 품질관리 기준으로 채택되면서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다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사용 적합성을 해야 되는 거죠. 용품도. 그래서 여기 질문이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이 어디까지라고 하는 질문은 안 되죠. 아까 피초에 설명드릴 때 연구개발이 중요하고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연결난 자료를 해서 모든 법규에 맞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7.3.3항에 보면 설계개발 입력에 보면은 여기 사용 적합성 및 안전 요구사항 이게 입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설계개발 입력, 출력, 검토, 검증, 밸리데이션, 이관, 변경 이렇게 쭉 내려가가 있는데 여기 들어갔으면은 입력에 들어갔으면 입력에 따라 가지고 출력 검증돼야 되고 리뷰할 때 해야 되고 검토, 검증, 베리피케이션, 그 유효성 확인, 밸리데이션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 어디까지만 하고 안 하고가 아닌 거죠. 전기 제품, 용품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우리가 이제 이 설계 개발할 때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뭐냐 그러면 잘 몰라요. 그 입력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설계 개발에서 입력은 요구사항입니다. 리콰이어먼트를 입력사. 출력은 뭐냐 스페시피케이션 사양이에요. 사양. 그래서 이제 여기 GMP 상에 보면은 입력에 대해서 출력한 것들을 이제 검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획할 때. 그래서 입력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출력 사항 나왔는지, 그러니까 결국 입력 사항에 사용 적합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기 요구하는 IEC 62366-1, ICTR 6236-2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전체 완벽하게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제 사용 적합성 할 때는 GMP를 갖고 있던 회사에서 만드는 청적서를 인정해 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사용 적합성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데가 서울대학교 병원, 고대 구로병원이 지금 현재까지는 2개 병원이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사용 적합성 이거 하면은 상당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62366-1, 36 이거 따라가지고 전에는 IEC 6060-1-6이죠. 거기 보면 몇 장 안 들어있고 62366-1에 따라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거를 이제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 따라서 다 해야 됩니다. 사용 적합성에 의해서 오염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위험 요소를 다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위험 관리도 사용 적합성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게 시각해서 제조자는 IEC 6236-1 또는 이와 동동 이상의 기준, 동동 이상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6236-1로 하면 되는 거죠. 사용 적합성 활동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여 하며 사용 적합성 활동 수행 후에 각 단계별 수행 활동에 대한 기록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가 쭉 나와. 이 전체를 다 해서 파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유예를 시켜야 된다든지 어디까지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시각처에서 해오는 걸 보고 강하게 적용 안 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해서 위험 관리하듯이 유저빌리티도 다 해서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했지만 이 깊이 들어가면은 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설계 개발할 때 모든 필요한 문서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설계 파일에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갖고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가 인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문서를 만들어서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가지고 인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내 뭐 인허가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CE라든지 FDA라든지 이런 것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어졌다. 단지 조금 더 다른 나라에서 몇 퍼센트 더 추가되는 것 뿐이다. 기본적으로 국내에 하는 것들만 잘 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조금만 더 추가하면은 다 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화되기 때문에 그 IMDRF 10번째 가입이 됐고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의정국이었잖아요. IMDRF 의정국이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히 CE라든가 이런 데 너무 이제 관심을 두고 이제 있는데 그걸 바로 하려면은 너무 해야 될 또 많은 것 같고 막 머리도 아픈 것 같은데 그거 앞서서 국내에 하는 것들을 먼저 잘하고 왜 전부 이제 한글로 다 되어 있으니까요.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또 시각처에 그 최서사라든지 민원인 안내서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CE라든가 FDA 이런 것도 다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회사 직원분들을 독려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보라고 이제 CEO분들이 좀 이제 그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 사업이 자꾸 번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은 실제 그 회사에 가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처음부터 막 공부해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업무도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그 길라잡이를 해주면은 상당히 쉬워지는 거예요. 별 것도 아닌데 그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못 찾아서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걸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한마디만 해주면은 금방 그걸 이제 습득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대한민국 그 직원들은 다 갖고 있어요. 다 대학 나가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만 잘 이렇게 알려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을 배려해주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이제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의료기기 제조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더욱더 빠른 시간 내에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교육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추가적인 질문 내용 그런 게 있으면은 저기 맨 앞에 이메일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김익수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치과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성공적인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을 위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세미나의 세부 내용은 추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